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천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일상을 기대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사를 해서 그런가? 제 지난날을 문득 돌아보게 되었어요. 후회하면서 살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간 날들 속의 선택이 후회되어서 가끔씩 허탈해지네요. 제가 어느새 팬이 되어서 애청하고 있는 톡톡 사연에 제가 겪은 일을 보내면서 제 안의 허탈함, 후회도 날려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네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자세히 떠들어 본 적은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랬죠. 저는 나이 30이 되던 해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갑작스레 내렸던 초여름의 어느 날에 결혼식을 올렸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운이 따라주지 못했던 날씨마저 미래를 예견해주는 장치였나 싶네요. 남편하고는 3년여를 사귄 사이였어요. 정말로 3년 기간을 꽉 채워서 연애한 건 아니었고요. 남편이 지방으로 근무지를 1년 옮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1년은 장거리 연애하는 사이였죠. 뿐만 아니라 제가 반년간 일본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연애는 1년 반 정도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동거의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봐야 상대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겠나요? 같이 살아봐야 데이트만 해댔던 연애에서는 몰랐던 진짜 백이 상대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남편하고 장거리 연애를 했던 기간이 꽤 되었기에 상대를 잘 몰랐어요. 바보같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했죠. 멀리 떨어져서도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만나면 싸우지도 않고 교제를 잘하는데 결혼해서는 얼마나 더 잘 지낼까? 아무래도 오빠하고 나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평온한 사이를 벌써 3년 가까이 유지하는 게 말이 돼? 와, 신기하다. 나도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일도 없이 잘 맞을 수 있지? 우리 그냥 더 시간 끌지 말고 결혼할까? 남편이 장난스럽게 꺼냈던 결혼이라는 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걸 기점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연애하고 결혼은 천지 차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어째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말이 오죽하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라도 결혼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제가 한 선택에 불만을 갖지 않으려고 꾸역꾸역 좋은 쪽으로 어떻게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어찐 노력도 한두 번이지 매번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계속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싸울 일도 없었던 남편하고 제가 갑자기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했냐고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치사하게 남편이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면서 사람을 서럽게 만드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리를 겪으니까 생리통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간혹 컨디션에 따라서 이 생리통이 엄청 심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밥도 안 넘어가고 빈속에 계속 헛구역질하는 수준이었어요. 생판 남이라도 얼굴 창백하게 질려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으면 신경 쓰이지 않나요? 그게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집에 온 것도 모르고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고 있네. 당신 또 생리통인지 뭔지 그거야?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죽상하고 있으니까 전혀 힘이 안 난다. 저녁밥도 안 해놓고, 그럼 나는 뭘 먹으라는 건지. 여보, 왔어? 하도 아파서 앓느라 들어오는 소리도 안 들렸네. 냉장고에 감자조림하고 김치 볶아놓은 거하고 이것저것 있으니까 알아서 꺼내다가 차려 먹어. 밥솥에 밥 있어. 밥도 차갑고 반찬도 차가운 거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 싫은데 갓 지은 밥으로 먹고 싶은데 나 뚝배기에서 팔팔 끓는 찌개 먹고 싶은데 아니면 따끈한 계란찜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자꾸 그러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여보가 직접 그렇게 해 먹어. 나는 하루 종일 물만 간신히 삼켰어.
힘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여보만 이래? 나도 낮에 컴퓨터로 작업했고 아파서 밀린 게 있어서 이따 새벽에 잠 못 자고 계속 일해야 돼. 생리통 그거 너무 걸리적거리네. 당신 그거 생리 빨리 하고 빨리 끝내면 안 돼? 다른 여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유별나게 엄살도 심하고 하여간 별로인 것 같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생리를 어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인체의 신비인 것이고 자연의 섭리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무식해 보였고 한마디로 좀 깬다 싶었어요. 저런 남자인 줄 몰랐어요. 가뜩이나 아파서 예민한데 남편까지 그러니까 너무 서운했죠. 그래도 바깥에서 일하고 온 사람 최대한 배려해주고자 해서 별 말은 더 안 얹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민하게 군 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에게 그런 식으로 모난 말을 던졌던 이유, 자기가 먹고 싶은 저녁밥을 못 먹어서 그랬던 거예요. 얼마 후에 시어머니께 이런 소리를 들었죠. 예, 너 저녁밥도 안 차린다면서?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돈 버느라 오만 개고생 다 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빈 밥상으로 맞아주다니. 아휴, 너도 참 너다. 너도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던가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어머니께 그런 거 전해드릴 시간에 반찬 한 가지라도 만드는 법 배워서 본인이 요리를 하면 될 것을. 제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 원래 어머님의 아들은 옛날부터 이랬나요? 뭐가 어쩌고 저째? 얘가 이혼 가정에서 난 애라서 그런가 말을 할 때 막 하는 경향이 있네. 외동처럼 자라서 그런가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기는 했죠. 저희 오빠는 아빠하고 저는 엄마하고 이렇게 각각 떨어져 사느라 제가 외동처럼 자란 것도 맞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아들은 이혼가정 자식도 아니고 위로 누나만 2명이라 외동으로 자란 것도 아닌데 왜 저보다 잘하지 못해서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나요? 참 희한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참 언성을 높이시며 잔소리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도 내심 너무 감정적으로 말대꾸를 했나 싶어서 아처 싶긴 했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들만 유별나게 편애하시고 며느리는 얄미워하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전형적인 분이시기는 했지만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하고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사는 인간이 제 신경을 계속 건드리면 그건 문제였습니다. 여보, 나는 아팠을 뿐인데 왜 내가 밥 안 차려줬다고 그걸 어머니께 벌써 고지고대로 다 일러바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가 순간 욱해서 그러신 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 들은 척 그냥 넘겨주면 좋겠어. 근데 나보고 쪼잔하다니?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내가 먹을 거 문제로 속이 좀 상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무슨 쪼잔하다고 표현을 하냐? 아, 머리 아파. 나는 솔직히 내가 이런 대화를 여보하고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해. 여보, 우리 애들 소꿉장난 아니고 다 큰 어른들끼리 결혼한 거야. 다시는 이런 소모적이고 유치한 걸로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나는 그냥 일하고 돌아와서 그냥 허기졌던 거 싫었던 것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기분이 안 좋다니까 내가 네 말을 따를게. 내가 양보하지 뭐. 나는 아량이 넓은 남자니까.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쌓였어요. 이 남자가 화법이 대체 왜 이럴까? 분명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란 걸 하고 있는데 왜 겉도는 느낌일까? 이런 인상을 받긴 했었어요. 제가 너무 신경 쓸 요소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음에는 아예 생리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배란통도 무척 심하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어도 아파서 끼니도 못 챙겨 먹다가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양배추를 쪄서 밥에다가 간장 찍어 싸 먹으면 간단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퇴근하면서 집 앞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서 양배추 한 통 좀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남편 줄 밥은 따로 다 차려놓고요. 그런데 귀가한 남편의 손을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보, 양배추는 어디에 있어? 설마 등에 맨 서류 가방에 들어있는 거야? 에이, 여기에 양배추가 어떻게 들어가? 없어. 마트에 가보니까 양배추 전혀 없던데? 뭐라고? 아니, 지금이 무슨 양배추 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없어? 그건 1년 365일 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 아니야? 진짜로 마트에 없었어? 그거 신선 코너에 따로 들어가야 있는 건 알고 있지? 아이, 당연히 알지. 거기를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 사실을 모를까 봐서 없었다니까. 기껏 퇴근하면서 들려준 사람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자기 생각만 하고 진짜 너 이기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그 마트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떡하니 양배추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결제하는데 얼마나 열이 받아서 손이 떨리던지 제가 남편에게 따졌죠. 왜 거짓말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던 줄 아시나요? 뭐야, 본인이 직접 마트에 가서 양배추 사면 되는 거였는데 피곤한 나를 시켜 먹으려고 했던 거였어? 아주 무서운 여자네. 내가 거짓말을 하기에 앞서서 당신이 먼저 치사하게 굴었으니까 서로 감안해서 없던 일로 해. 내가 양보할게. 양보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회개한 결론이 나온단 말인가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 사건을 곱씹었었어요. 연애할 때는 왜 이 남자가 이토록 독특하게 이상한 사람인 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로 자책도 하였죠. 제가 너무 눈치가 없고 아둔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건 남편인데 반성은 제가 하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정도가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찜닭을 시켜 먹었는데 제가 잠깐 반찬 하나를 꺼내러 간 사이 남편이 닭다리를 제목까지 가로채려고 하다가 그걸 바닥에 흘렸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서 가만히 쳐다봐 주니까 남편은 횡설수설했어요. 제가 태연하게 받아쳤더니 남편이 콧김을 씩씩거리면서 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이 부드러운 살을 쏙쏙 자기가 빨리 골라먹고 가슴살을 은근히 제 앞으로 밀어놨어요. 단팥빵 여러 개 든 걸 사왔더니 팥들은 부분만 싹 중점적으로 먹고 테두리만 지저분하게 남겨놓은 것을 보고 제가 기겁했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오돌뼈 있는 부분들은 기가 막히게 골라내서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자기는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만 먹었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는지 저는 매 순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대형마트라도 가서 장을 보면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싹 다 카트에 담으면서 제가 뭐 하나 고르기라도 하면 얼마나 눈치를 주면서 한숨을 땅이 꺼져라쉬는지 몰랐어요. 그런 거에 계속 반응을 주자니 이런 남자랑 결혼한 스스로가 비참해져서 제가 참았을 뿐입니다. 이악 물고 애써 이걸 어떻게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살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터지고 말았죠. 모처럼 금요일에 저도 아무 일정도 없었고 남편도 그날 연차를 쓰게 되었어요.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어쩐 것인지 쌓여있는 연차를 소진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던 거였죠. 요즘 업무도 안 밀리는 때라서 연차 쓰기에 너무 아까운데 위에서 자꾸 압박을 주니까 별 수 없네. 그래도 주말하고 붙어있는 금요일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나마 덜 억울해. 당신 혹시 금요일에 따로 할 거 있어? 아니, 별일은 없는데. 엄마가 한번 여기에 들르고 싶다고 하셔서 금요일에 오시라고 할까 나 혼자 생각 중이었어. 장모님이? 아니 뭐 오시는 건 상관이 없다지만 왜? 특별히 오실 일이 있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오는 거야? 엄마가 요즘 주변에서 고춧가루하고 매실 액기스 이런 걸 많이 받으셨대. 그래서 그걸로 반찬 같은 거 자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보도 알겠지만 엄마 혼자서 그런 걸 어떻게 다 드시겠어. 기껏 만드셔도 혼자 다 못 드시니까 이웃집들하고 나눠 드시는 것 같더라. 뭐?
혼자 소진을 다 못하시니까 그걸 이웃들하고 나눠 드신다고? 우와,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아깝다. 당신 장모님한테 그런 손수 만드신 반찬들 다 보관 잘하셨다가 우리 좀 달라고 당장 말 좀 드리지 않고 뭐 했어?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매일같이 시시콜콜하는 건 아니니까 나도 몰랐지. 엊그제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반찬 우리한테 주시면 잘 먹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들여놨어. 아, 그래? 잘했네. 그러면 이번에 오실 때 반찬들 가지고 오시겠네? 나 좋아하는 반찬도 이왕 오시는 김에 만들어서 가져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 당신이 지금 카톡이라도 얼른 남겨놔. 미역 줄기 볶음하고 명태포 조림하고 이런 것들. 나 엄청 잘 먹잖아. 당신이 이런 난이도 있는 것들 만들 줄 모르니까 장모님한테 해달라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데 저는 왜 이상하게 그 모습이 얄밉게 느껴졌을까요? 메추리 안에다가 소고기랑 꽈리고추까지 넣은 장조림을 먹고 싶다면서 입맛도 혼자 다시던데 그 대목에서 저는 약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상대의 먹는 모습이 그저 음식을 먹는 걸로 보이지 않고 처먹는 것으로 보이면 콩깍지가 다 사라진 거라고 하던데 먹는 게 아니라 단지 먹는 신용을 하는 모습에서도 제 기분이 가라앉는 걸 감지하면서 저는 스스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남편보다 제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요. 충동에 져버릴 때도 있기는 했지만 하여간 저는 기본적으로 저급하게 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모자란 놈을 데리고 사는 것이 저의 가련하고 어처구니 없는 숙명이라고.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해줄 용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대인배적인 면모를 가차없이 날려버린 건 바로 남편 쪽이었어요. 저는 사실 친정엄마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반찬을 많이 만드시는 김에 그냥 저희 것도 나눠주시는 차원이면 충분히 만족하는 거였는데 굳이 뭘 더 끼웠나요? 어차피 남편은 어떤 음식이건 식탐을 부릴 위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는 반찬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겼네요. 아무튼 그래서 친정엄마는 당신이 마음 가시는 대로 만든 반찬들을 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 들렀다가 옛날 고향 친구분을 만나시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오신 거였고요. 친정엄마는 절대 저나 남편에게 부담 지우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짜신 거라고 내심 생각도 했었네요. 장모님, 저희는 이따가 근교에 새로 오픈했다는 베이커리 카페를 드라이브 삼아서 가볼까 하는데 같이 가시죠? 너무 바로 이렇게 그냥 가시겠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엄마. 친구분 만나시는 건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기껏 오랜만에 오셨는데 집 더 꾸며놓은 것도 구경하시고 주스라도 한 잔 드시고 그러셔야죠. 아이고, 아니야. 집에 새로 인테리어 해놓은 거 있으면 네가 때마다 나에게 사진 보내줘서 다 봤잖아. 그리고 내가 민기적거리느라 집에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미 친구 만나러 가는 시간이 촉박해졌어. 지금 나가면 딱일 것 같아. 반찬이나 얼른 냉장고에다가 바리바리 옮겨놔. 오는 길에 햇볕이 좋아서 혹시 반찬이 금방 식을까봐 노파심이 들더라. 친정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득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가급적 이번 달 내로 따로 친정엄마하고 시간 내서 놀러가는 일정을 짜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저하고 친정엄마하고 같이 반찬을 다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고 소분할 거 있으면 바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반찬들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정성 가득하게 먹음직스러워 보였을 뿐더러 신기하게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장모님, 제가 칼칼한 게 들어간 장조림 먹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미역줄기 볶음도 있고 감자채 볶음도 있네요.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장모님께 말 다 해놨군요. 그럼 우리 딸이 장서방 좋아하는 것들을 나에게 다 말해주더만.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은 그 중에서 빼고 그나마 괜찮은 맛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들만 조금씩 해봤어.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구만. 친정엄마는 말씀하시면서 자꾸 저를 곁눈질하셨어요. 역시 눈치 빠르신 친정엄마. 제가 말을 전해드린 것처럼 상황을 잘 꾸며주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모른 척했고요. 남편은 갑자기 입맛을 다시면서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커다란 반찬통에 담긴 그대로 장조림 고기를 집어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허겁지겁이요. 보면서 기가 막혔죠. 친정엄마도 약간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맛있다. 오, 맛있어. 하나도 안 느끼하고 전혀 안 짜네요. 이야, 고급이네. 아, 근데 국물만 찍어 먹어보니까 약간 칼칼한 맛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국물이 딱 칼칼해야 100점 만점인 건데요. 아, 이게 좀 아쉽습니다. 여보, 덜어서 먹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침 다 묻잖아. 이러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거 몰라? 아, 진짜 신경질 나게. 100점 만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제가 입술 꽉 깨물고 끝말은 최대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싸늘한 안색을 살핀 남편이 기분이 상했는지 젓가락을 싱크대 안에 내려놓고서는 몸을 휙 돌렸어요. 토라진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유치한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금세 저희 부부 사이에 흐른 냉기를 눈치챈 친정엄마가 애써 웃어 보이셨죠. 엄마, 근데 친구분 만나러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더라? 저희가 나가는 김에 모셔다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우리 금방 나갈 참이니까. 그렇지, 당신? 금세 삐져 있었던 남편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흠칫하더니 되게 퉁명스러운 얼굴과 말투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금방 안 나갈 건데? 낮 시간 중반 때는 카페에 사람 가장 많을 때니까 그때를 살짝 피해서 가자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지금 나가면 카페에 사람 한 바가지야. 좀 이따 출발하는 게 나아. 와, 이게 어떻게 제정신 박힌 어른인가요? 자기 장모 앞에서 이렇듯 눈치 없이 구는 사위는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친정 엄마가 빤히 계시는 앞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저 웃어 보이셨어요. 저는 이미 좀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쪽을 강렬하게 째려보았습니다. 멍텅구리처럼 굴 거면 배웅이라도 정중하고 품위 있게 좀 했으면 바람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 눈총을 받은 남편이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아 라는 소리 없는 탄식을 뱉어내면서 갑자기 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스럭거리면서 뭔가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남편이 일말의 눈치라는 것은 있어서 친정엄마에게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나 보다. 이런 당연한 추측이요. 서랍을 연소리에 판단이 들 건데 제 예상대로라면 남편이 자기 지갑을 들고 와서 친정엄마에게 돈을 드리며 인사를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남편이 웬 카드 한 장을 딸랑 들고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애써 호선을 그리려는 인매를 억누르면서 친정엄마를 현관으로 함께 배웅해드렸어요. 자연스레 남편이 그쪽으로 왔고요. 저는 이제 제 눈앞에서 펼쳐질 훈훈한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랄 노짜인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카드에서 영어 알파벳 T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아, 장모님, 드릴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전에 쓰던 건데 티머니 교통카드예요. 선물로 그냥 드리려고요. 그래. 장서방, 교통카드 정말 유용하지. 그런데 이거를 나를 준다고? 장서방이 지금 안 쓰는 카드인가? 저는 이제 교통카드 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하죠. 요새는 다 겸용으로 기능이 나오니까요. 제가 굳이 생색을 내려는 거 아닌데 장모님, 교통카드 이거 따로 사려고 하면 돈 3,000원인가 따로 드시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를 그냥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돈도 들었어요. 상상도 못해본 전개 앞에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통카드요? 저의 친정엄마에게 이런 상황에서 교통카드를 드린다고요? 무슨 심부름 보내는 초등학생에게나 줄 것 같은 물건 아닌가요?
교통카드를 드린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믿기지 않았고 놀라웠는데 일단 친정엄마는 그걸 얼떨결에 받아드셨어요. 안에 돈도 들었다니 이거 너무 유용한 건데 장서방이 이걸 나를 줘도 되나 모르겠네. 뒀다가 장서방이 필요할 때 쓰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 바리바리 싸서 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버스 타고 가신다고 하셨죠? 제가 그 교통카드 안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주 정확히는 몰라도 이거 하나는 진짜 분명하게 알아요. 1,300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어느 것이든 고민하지 않고 타실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총극을 친정엄마는 촉박함을 핑계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정신으로 친정엄마를 배웅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고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친정엄마에게 택시를 권했지만 버스가 더 빠르다고 하시며 마침 앞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게 쳐다보다가 집에 다시 올라가서 남편하고 대판 붙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교통카드? 1,300원? 장난해?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화를 내? 필요하신 걸 내가 적절하게 드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되었어? 얼마인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실용적인 건지 아닌지 그걸 봐야지. 무식하고 싶으면 그냥 무식하기만 해. 왜 쓸데없이 그럴싸하게 입까지 놀리려 들어? 뭐? 얼마인지 초점 맞추지 말고 실용적인 건지를 보라고? 알았어. 라면 좋아하니까 내가 그럼 생일날에 육개장 사발면 한 개 사줄게. 컵라면보다 실용적이고 안성맞춤인 것도 드물잖아? 안 그래? 왜 얘기가 그렇게 튀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최소 1,300원에다가 교통카드까지 같이 드린 거야. 혹시라도 1,300원이라고 금액을 축소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가 뭔데 사람 보고 그렇게 쉽게 무식하다고 해? 너 지금 장모님 왔다 가셨다고 기세가 아주 등등한가 본데 나도 우리 엄마 앞에서는 기세 등등한 아들이야. 딱 거기까지 듣고 저는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바보 천지를 이겨먹고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는 생각으로 저는 남편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 이상으로 남편이라는 작자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찌질하고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 남자를 찾는 것도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까지 하였는지 통탄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허탈해서 자꾸 웃어대니까 남편이 혀를 끌끌 차더니 자기 검지손가락을 뻗어서 그걸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더라고요. 저보고 미쳤냐는 표시였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진짜 어쩌다가 이런 남자하고 평생 살겠다고 결혼을 한 건지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싶어서 내 자신에게 혐오감마저 들 지경이야. 뭐라고? 너는 말은 뭐 그딴 식으로 하냐? 결혼해서 이득 본 건 너고 어디 가서 네가 나만한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네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너 허세 좀 그만 부려. 제발 헛소리 좀 작작해. 배응만덕이 무슨 의미인지 대관절 알고나 쓰는 거야? 이 무식하고 저급한 인간아. 됐어. 이제 다 필요 없고 나는 너 같은 놈하고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못 사니까 갈라서자. 식탐 부리면서 이기적으로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물은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고작 이런 일 가지고 갈라서자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다.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냐? 너 같은 성격 파탄자가 나하고 이혼하면 다시 결혼이라는 걸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막 비웃더니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죠. 저보다 자기가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하는 저 남자하고 저는 평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은 극명해졌어요. 친정엄마가 가져와 주시는 반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남편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고 있을 때였는데요. 왠지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더라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통화 한 개를 마치고 나서 새로이 다른 통화를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하도 크게 말을 해서 저에게 그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휴가 써서 집에 있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어. 엄마 반찬 먹고 싶다. 꼴값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찬이 없다느니 아니여 헛소리를 함으로써 시어머니께 제 흉을 보고 자기도 우리 엄마 반찬 먹으면 된다는 걸 저에게 과시하는 그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뭐 저렇게 찌질한 남자가 있을까 싶어서 새삼 또 신기할 지경이었네요. 제가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줬더니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저도 맞받아쳤고 저희 그날 진짜 개싸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방문 예고장이었습니다. 예, 너 걸핏하면 우리 아들을 쫄쫄 굶겼다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 쫄쫄 굶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네가 냉장고 텅 비워가면서 우리 아들 굶긴 거 아니니? 내가 이미 다 들었어. 어머니, 사람이 쫄쫄 굶으면 죽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고 오늘 출근도 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거침없이 싸가지가 빈약하니? 우리 아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그리 저질렀다고 너처럼 대바라진 여자를 만났는지. 나는 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인지 기 한번 못 펴고 사는구나. 네? 기를 못 펴요? 누가요? 어머님이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이요? 제 생각에는 양쪽 다 아닌데. 저하고 생각이 무척 다르시네요. 아무튼 저는 사람 쫄쫄 굶긴 적 없어요. 냉장고가 텅텅 빈 적도 없고요. 그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이야. 모레 저녁에 들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냉장고부터 다른 부엌 살림들까지 내가 다 체크할 거니까 얄팍한 마음가짐으로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죠. 다만 시어머니께서 오시기로 한 김에 제가 할 일이 생각나서 그거나 실행했네요. 참고로 친정엄마가 다녀가셨던 그 이후 나흘째 남편과는 냉전 중이었어요. 대화도 아예 안 했는데요. 남편이 먼저 저에게 한마디씩 걸기는 했는데 그게 참 황당했죠. 좋은 말로 할 때 나에게 얼른 사과해. 더 늦어지면 네가 아무리 사과해도 내가 안 받아줄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는 거야. 왜 자꾸 나보고 사과를 하래? 진짜 돌았어? 잘못을 한 건 당신이라니까 내가 아니라. 너 진짜 그러다가 나를 영영 놓치는 수가 있다.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나 하지 마라.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 대회 같은 게 있다면 남편은 반드시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릴 작자였어요. 아니, 어느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먹었으니까 이건 아예 상대하는 게 벅차더라고요. 이런 비정상인과 계속 있다 보면 저도 언젠가 휘말릴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를 빡빡 깔며 이 망할 놈에게 한 방 먹여줄 때를 일부러 기다린 저는 그날이 오자 반갑게 시어머니를 맞아드렸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오신다고 하길래 그 전날부터 제가 두근거려서 잠까지 설쳤네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무겁게 실이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내가 무겁게, 아니, 들고 올 수가 있어야 말이지. 우리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반찬 타령을 해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찬을 이것저것 준비 안 해올 수가 있었겠어? 안 그러니? 그러셨구나. 네, 알겠어요. 반찬 정리해 두시는 건 둘이서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이라 약속이 있어서요. 지금 준비하던 도중이었는데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가봐야 하거든요. 뭐야? 이런 거 정리하고 나면 은근히 뒷정리할 게 나오기 마련인데 그거 네가 안 하면 누가 한다니? 설마 우리 아들 보고 하라는 거야? 못할 건 또 뭔가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시니까 그냥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냉장고 안쪽 배치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저는 별로 상관 안 해요. 제가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살짝 흥얼거리면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 부스스한 잠옷차림의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엄마가 방금 오셨는데
너는 지금 놀러 나가겠다고? 이게 무슨 예의범절이야? 내 마음이지. 원래는 반찬 뭐 가져오셨는지 다 구경하면서 젓가락으로 침 묻혀가면서 맛보려고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바람에 못 그러는 게 살짝 아쉽네? 남편이 했던 못 배워먹은 행동을 말로 되돌려줬죠. 그러자 남편이 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꾸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러자 부엌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제 쪽을 노려보더라고요. 너 이것 좀 거들어주고 나가라.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쓱 나갈 심사는 아니었겠지? 설마 하니 그렇게 싸가지가 바가지이려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진 않았겠지. 왜요? 그냥 나가버릴 심산 맞았는데요? 아참, 대신에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정리하는 거 못 도와드리고 오시자마자 외출을 나가는 대신에 어머니께 뭐 좀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제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두 사람이 엄청 궁금하단 낯이 되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며 아주 즐겁게 하얀 봉투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못 배워먹어서 한 손으로 제 친정엄마에게 교통카드를 건넸으나 저는 그 인간보다는 스스로 낫다고 생각을 했으므로 두 손 공손하게 드렸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아, 설마 우리 엄마 주려고 용돈을 준비한 거야? 아, 그럴 줄은 몰랐는데. 헛다리를 짚은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와 하얀 봉투를 빠르게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웃을 따름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밝은 표정으로 봉투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용돈? 얘가 이 정도의 센스는 있는 애였구나. 용돈이라니 어디 보자. 아니, 이게 뭐지? 웬 동전이 있는데 300원? 1,000원짜리 한 장은 또 뭐라? 아, 그리고 같이 든 이 종이는 또 뭐고? 여기 와주시는 수고, 또 가실 때 드는 수고까지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1,300원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든 종이는 어머님을 위한 제 자그마한 선물이에요. 펼쳐보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1,300원이라는 액수에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게 달아올랐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서는 홀린 듯이 멍한 표정으로 종이를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 내용을 들여다본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건 바로 이혼이라는 목적을 두고 작성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도장 찍었어요. 어머님의 귀한 아들만 도장을 찍으면 되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혼 성립이 되어서 남남이 될 거고요. 어머니께서는 무척 행복해지시겠죠? 어때요? 정말 좋아하시지 않고는 못 빼기는 엄청난 선물이죠? 제가 가련한 표정을 꾸며내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뒷목을 움켜쥐시며 눈을 질끔 감으셨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얼른 부축하더라고요. 저는 유유히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 그리고요. 1,300원이 어떻게 나온 액수인지 궁금하시거든 귀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나갑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량하게 마지막 발언을 남겼죠. 두 사람이 아주 벙찐 얼굴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도 홀가분하게 나와서 그때의 표정을 잘 봐두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날 친정엄마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서울 근교의 베이커리 카페에 함께 갔죠. 제가 구태여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안 꺼냈음에도 친정엄마는 무언가 짐작을 하셨는지 진중한 눈빛으로 저에게 몇 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얼른 돌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야.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게 너무 멋져 보여. 우리 딸 늘 장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마음 알지? 엄마가 항상 우리 딸 응원해. 친정엄마가 문득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울컥하고 말았죠. 참았던 서름이 밀려와서 잠시 울고 말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후련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그놈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그놈은 자존심 때문에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너 분명히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할 거야.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보나마나 매달릴 생각만 하게 되겠지. 그런데 나는 너 없이도 잘 나갈 남자이고 인기도 많아서 훨씬 성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너만 후회하는 거고 나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 거다. 아, 그러셔. 누가 들으면 재벌 3세 혹은 엄청난 엘리트인 줄 알겠어. 전부터 생각한 건데, 왜 그렇게 쓸데없을 정도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 그런 걸로 어디 대회라도 나가봐. 상금 탈 것 같으니까. 아, 정말 그렇게 되어도 연락은 하지 말고. 근황 따위 영원히 안 궁금할 거거든. 그렇게 어찌 보면 치졸한 막이 내렸어요. 한때는 즐거운 연애를 하였고 서로가 진짜 사랑이라고 믿어서 결혼까지 했던 사이인데 끝은 순식간이더라고요. 게다가 끝마치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씁쓸하였습니다. 뭐든지 좋게 끝나기란 어려운가 봐요. 이혼하고서 저는 일에 더욱 몰두하였고 제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빠와 오빠 그간 교류가 거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색하고 겸언쩍은 사이였는데 제가 용기를 내어 먼저 자주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 용기를 내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체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생각을 전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자 이제 친정아빠와 오빠 쪽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점차 가족다운 모습을 갖춰갔죠. 친정 엄마까지 함께 저희 넷이서 밥도 먹었고요. 분위기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네요. 지금은 전혀 안 어색하고 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전남편이 된 그놈 말이에요. 전혀 안 궁금했지만 겹치는 지인이 있어서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하고 이혼한 뒤로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살더니 일에 집중을 잘 못했나 봐요. 직장에서 미운 털 제대로 박혀서 거의 쫓겨나는 모양새로 퇴사를 했다네요.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또 마시다가 웬 애 3명 딸린 미혼모하고 사고를 쳤다나 뭐라나? 그런 후문이었습니다. 그 미혼모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전 남편이 뒤집어졌고 그 모친 되시는 제 전 시어머니께서는 더 뒤집어져서 아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였네요. 이쯤 되면 이혼하고서 후회하는 일상을 둘 중에 누가 보내고 있는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죠? 저는 안일했던 제 과거를 반성도 하면서 제 주변을 살뜰히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돈을 더 잘 버는 남자친구하고 연애도 하면서요. 결혼 생각은 아직 없어요. 결혼이란 그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중대사 같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인생이 왜 이러는 걸까요?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디서 모르게 불행이 툭툭 튀어나오는 건지. 특히 그게 자식들 일이라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제 사연도 자식 이야기입니다. 정말 창피스러워서 어디 말하기도 힘드네요. 글이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세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부터 딸을 무척이나 갖고 싶었고 아들을 셋이나 낳은 끝에 막내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참으로 소중한 자식이었기에 아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을 소홀하게 대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아마 다른 자식들도 저희 부부가 딸을 더 사랑하고 아꼈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막내딸은 태어날 때 몸도 약하게 태어나서 7살이 되기 전까진 건강을 엄청 많이 신경 써야 했어요. 건강한 아들들과는 달리 막내는 자주 병원에 들렀고 매일같이 약을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서진아, 가방 잘 챙겼지? 약도 잘 넣었고? 가서 힘들거나 하면 곧바로 엄마나 아빠한테 연락해야 한다. 딸이 체험학습이라도 가는 날엔 정말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딸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건강해지긴 했지만 워낙 어렸을 적 아팠던 게 생각나서 그런지 바람 불면 날아갈라, 어디 부딪히면 깨질라, 정말 무슨 유리공예품처럼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막내딸이 어른이 된 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남자친구라며 웬 남자 손을 잡고 와서는 엄마,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과잉보호하는 건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라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딸아이가 데려온 남자인 만큼 첫인상만 보고 그냥 별로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쩐지 저희 딸은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저와 남편 곁에서 함께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의 바람에 불과했지만요. 아무튼 예상보다 일찍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에 남자를 데려올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참 놀랐습니다. 다행히 사위감은 나빠 보이는 구석은 없었어요. 저희 막내는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대기업에서 벌써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게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딸아이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그럭저럭 좋은 남편이 되어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죠. 아무리 결혼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집안을 아예 배제할 순 없잖아요. 괜히 우리 딸이 남편 하나 좋은 거 보고 결혼했다가 시부모 등살에 눌리게 된다면 그건 또 부모로서 참을 수가 없죠. 그러나 딸아이 시댁 식구들 역시 근래 보기 힘들 만큼 우아하고 고상한 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긴장했던 상견례 자리도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무색하게 하하호호 웃는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식사 자리는 깔끔하고 사돈과의 대화도 매끄러웠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둘의 결혼을 어디서 어떻게 올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됐어요. 저희가 막내딸을 사랑하는 만큼 사돈댁도 막내를 많이 생각해줘서 결혼을 할 때 막내의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솔직히 부모로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온 막내딸인 만큼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참 많은 걱정을 했는데 사돈댁 그리고 사위를 꾸준히 만나면서 그런 저의 불안은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던 날에는 정말로 어떠한 불안이나 걱정 없이 딸아이를 시집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명절 같은 날이 아니면 집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전화를 해도 늘 목소리가 밝았죠. 그리고 애초에 결혼 전에 봐왔던 사돈댁이나 사위 심성을 보았을 때 크게 힘든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걱정이 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물론 얼굴 본 지 오래되어 보고 싶긴 했지만요. 딸아이는 일단은 돈을 모으고 신혼집을 사기 위해 사위와 같이 시댁에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따로 살았으면 반찬이라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들렀겠지만 아무래도 사돈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찾아간다고 연락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좀 안 됐을 쯤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녁 식사 초대였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주말을 위해 준비를 했죠. 사실 집에 사람이 많다 보면 피곤한 건 집주인이라 사돈어른들도 저희를 초대하는 게 아주 달갑진 않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막내를 많이 못 본 걸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사돈댁 드실 보약이랑 홍삼도 미리 사두고 이참에 반찬을 제대로 챙겨줘야겠다 싶어서 또 가기 전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요리만 했습니다. 약속했던 날이 되자 저희 부부는 두 손에 사돈어른과 애들 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어느 정도는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만 해도 아예 새 신혼집을 제대로 사기 위해 돈을 모으던 딸과 사위는 우연치 않게 괜찮은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입주 시기를 기다리며 몇 개월 정도만 시댁에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저대로 이제 딸아이가 시댁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름대로 기쁜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편과 단둘이 사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본 딸아이의 얼굴이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정든 시댁을 떠나는 게 아쉬운 며느리라기에는 너무 낯빛이 창백했습니다. 딸아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전혀 괜찮지 않은 얼굴로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이 놓여봤자 얼마나 놓이겠어요. 계속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아이를 보면서 일단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뒤로 몇십 분 정도는 상견례 때 분위기와 같이 하하호호하며 사돈댁이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보는 사위랑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 웃는 얼굴로 저희와 이야기를 하던 사돈어른이 갑자기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제 딸에게 가서 총각김치 좀 꺼내와라 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런 군말도 없이 일어나 김치를 가져왔고요. 솔직히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단순히 일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돈의 어투와 표정이 마치 아끼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돈 주고 부리는 아랫사람을 시켜먹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설마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하던 사돈어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딸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 좀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제 딸을 부려먹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분명 있을 거 다 있는데도 사돈은 쓸데없이 저희 딸아이에게 그릇 좀 더 가져올래? 여기 젓가락이 하나 부족한데 얼른 가서 챙겨와 라며 자질구레한 심부름들을 마구 시켰습니다. 심지어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 너는 시아버지가 밥 다 드시면 담배 피는 것도 모르니? 시아버지 식사 다 하셨으면 알아서 담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얼른 안방 가서 챙겨와 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돈이 시키는 걸 고분고분 따르더군요. 심지어 사돈은 딸아이를 그리 부려먹으면서도 저희 눈치를 한번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한테는 웃는 얼굴로 아이고,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차려놨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라며 사과를 했죠. 얼떨떨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딸아이 취급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저렇게까지 딸아이를 막 부려먹는데 대체 저희가 없을 땐 얼마나 이것저것 시킬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아무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집에 오면서 사돈댁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식사 대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조금 송구스럽지만 다음에는 저만 가서 하루 묵고 와도 괜찮을까요? 아유, 오늘은 밥 먹느라 딸아이랑 대화를 많이 못해서 아쉬워서 그래요. 사돈댁만 괜찮으시면 신세 좀 질게요. 아, 그럼요. 하루 정도야 편히 있다 가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사돈어른. 다행히 그쪽도 괜찮다고 해서 저는 바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딸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은 집에 두고 저만 사돈댁으로 향했죠. 도착하니 막내는 앞치마를 메고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곱게 차려입은 사돈댁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루 있으면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그때 느꼈던 건 그냥 기우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 내가 요리하기 전에 청소기 한번 싹 돌리라고 하지 않았니? 너는 너희 부모님 오시는데 어떻게 집 청소할 생각을 안 하고 아휴,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니.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라. 청소기 다 돌리면 물걸레로 바닥 싹싹 닦고. 소중한 막내딸이라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아들들이 집안일을 하면 했지 딸아이는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저와 남편이 나서서 말릴 정도로 곱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번에도 그렇고 부모인 제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는 걸까요?
여전히 군말 하나 하지 않고 시부모의 말을 따르는 딸아이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보는 와중에도 저렇게 대놓고 할 정도면 사실상 제가 안 볼 때는 더 많은 시집살이들을 시키겠죠. 진짜 이 집안일들을 전부 다 저희 딸아이에게 맡기는 것 같았어요. 작게는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돈댁 방까지 저희 딸아이가 전부 쓸고 닦고 해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꾸 속에서 뭐가 울컥거려서 그거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불쌍한 딸아이는 이 모든 시집살이를 어떻게 참고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자기를 듬뿍 사랑했다는 것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딸입니다. 나쁜 건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왔던 딸이 이런 곳에 시집와서 팔자에도 없을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졌고 저는 당장이라도 딸아이 손을 잡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참았어요. 어쩌면 이미지 좋았던 시댁에게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 특별히 유난을 떤 거고 평소에는 딸아이를 잘 챙긴다는 그런 어떠한 확증을 받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지켜봐도 사돈은 제 딸아이를 부려먹는 일을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너 오징어는 왜 안 사왔니? 어제 장 보러 갈 때 내가 오징어 볶음 할 거라고 꼭 2마리 사오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다른 장거리들이 많아서 깜빡 잊은 것 같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건 말 같지 않니? 이렇게 덜렁거리고 어수룩해서 여기 나가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사돈 앞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모진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딸아이를 보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듯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딸아이 손목을 획 잡아 끌고 제 등 뒤로 숨겼어요. 그리고 저는 사돈댁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직히 사돈도 사돈이지만 사위도 짜증났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같이 아내를 그렇게 부려먹는데 어떻게 남편이 돼서 그 앞에서 말릴 생각을 하나 안 하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상견례 자리에서 깜빡 속았나 보다 싶고 그때는 무슨 제 딸이 하는 말이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마냥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이건 뭐 결혼하고 나니까 볼장 다 봤다는 건지.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사돈어른과 사위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자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화들짝 놀라서는 제 팔을 휙 붙잡고 아니라고 시집살이 안 당한다고 그들을 변호할 때였습니다. 아니, 정황상 누가 봐도 제 딸이 억울하게 그것도 가혹하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확실한데 대체 이 집에 살면서 무슨 세뇌를 들었으면 저렇게까지 사돈과 사위 편을 드나 했어요. 딸아이는 간절한 얼굴로 제발 그만해요, 엄마 라고 했지만 저는 딸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딸을 이런 악독한 집안에 맡길 수 없었기에 이혼이고 뭐고 다 끝장을 볼 작정으로 더 크게 화내고 아예 사돈댁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덤볐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전 그렇게 나오면 사돈이 사과까진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잘못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사돈은 아이고, 그렇게 귀한 딸 얼른 데려가셔. 나도 더 이상 당신네 딸을 우리 며느리로 생각 못하겠습니다.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허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자 사돈은 아예 나를 잡았다는 듯 어떤 방에 들어가서는 옷가지들을 잔뜩 끌어와서 전부 바닥에 내던졌어요. 제 딸의 옷이었죠. 내 너랑 살면서 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저렇게 발랑 까졌나 했더니 딱 지 부모를 닮았구만. 마침 잘 됐다. 내가 너 봐주고 있던 것도 너 같은 거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나도 굳이 너를 이 집에 둘 이유를 모르겠다.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해라. 나도 봐줄 만큼 봐줬어. 사위는 그제서야 심각함을 느꼈는지 사돈을 말리더군요.
그런데 말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 아직은 이 사람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마치 제 딸이 무언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 같은 뉘앙스였죠. 화가 난 상황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에게 내 딸이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는지 물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사돈이 입을 여는 것이 빨랐습니다. 이봐요, 사돈. 결혼 1년도 안 돼서 댁 따님이 바람핀 건 알고 있으셨습니까? 그것도 대낮에 모텔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뻐하고 용돈도 주고 좋게 대했는데 내 딸처럼 잘 대해준 호의를 먼저 배신한 건 당신 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낮에 웬 낯선 여자랑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모텔 들어간 거 봤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바람을 폈다니. 믿기지 않아 딸아이를 쳐다봤지만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듯 딸은 제 눈을 피했어요. 하늘이 노래졌죠.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서 쓰러질 뻔한 걸 간신히 참고 황망하게 사돈과 딸만을 번갈아가며 봤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랐죠. 하지만 여전히 화가 가시질 않았는지 계속해서 열리는 사돈의 입은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진실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딸은 실제로 바람을 피던 것을 사돈에게 들켰고 딸아이는 제발 부모님한텐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애걸복걸 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지만 자식처럼 아꼈던 제 딸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사돈은 사위가 워낙 제 딸을 좋아해서 힘겹게 화를 참았지만 그래도 저나 남편을 집에 불러서는 딸아이에게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이라 저는 조용히 남편을 사돈댁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은 헐레벌떡 사돈댁으로 왔죠. 서진아, 네가 바람을 폈다고? 정말이니? 제발 아니라고 해줘라. 죄송해요, 아버지. 남편 역시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딸아이를 더욱더 챙겼던 것이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딸아이 어깨를 붙잡고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식으로 물었지만 딸아이는 묵묵히 있다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딸아이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어찌나 힘을 줬는지 딸이 휘청거리다가 넘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면서도 화가 가시질 않았는지 씩씩거리며 한 번 더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와중에도 저는 딸이 너무 아프지 않길 바라 남편을 말렸습니다. 제가 말리고 나서야 남편도 그나마 정신이 들었는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사돈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사돈어른,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다 내가 소중하다고 오냐오냐 키운 탓입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릴 마음껏 욕해도 좋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용서해달라고도 안 합니다. 시집살이든 뭐든 마구 부려먹으셔도 좋아요. 이제 나한텐 이런 딸 없는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돈어른이 정말로 우리 딸을 용서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저 역시 언제나 품에 끼고 살아왔던 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서 이건 부모인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통탄히 깨달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저 역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우리 딸 정신 좀 차리게 도와달라 하고 사위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요. 저희가 저 자세로 나오니까 사돈어른 역시 조금 마음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인 저희는 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건지. 허리가 휘도록 거듭 사돈어른께 사과를 하고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돈댁한테 그리고 네 남편한테 완전히 용서받을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딸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저희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다고 해도 바람 피웠다는 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그런 딸을 용서할 수 없었고 제가 처음 마주했던 사돈댁의 모습 그리고 사위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기에 그런 사람들까지 배신한 딸아이의 행동은 용납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딸이 종종 연락을 하는데 일부러 문자든 전화든 답 한 번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솔직히 딸이 결혼하고서는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저희 부부도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스트레스로 잠도 잘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돈어른이 그래도 제 딸아이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싶다가도 혹시나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정말로 사돈댁에게 미안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것 같아 최대한 딸아이 고생시킬 거 다 시킨 다음에 용서를 해줬으면 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 이 힘든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고민거리가 생겨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염치불구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제 집안의 치부일 수도 있으나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작은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딸만 3명이 있는 딸부잣집의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덕에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보단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큰돈이 오가는 만큼 빚도 많고 한번 삐끗하면 재기가 힘들기도 하잖아요. 초반에는 잘 됐던 사업에 애들 키우면서 많이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버텨서 3딸이 전부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갈 때까지는 키워냈어요. 당연히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사업에 신경 씀과 동시에 애들 육아에도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저에게 닥친 위기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가 제 사업이 커짐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도 자진해서 그만두고 오로지 아이들 육아에만 신경을 써줘서 저 역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준 덕분에 저는 정말 사업에만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일 때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선 막막한 순간들을 헤쳐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들이 성인이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한창 본인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바쁠 시기인데 제 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아내를 아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저희 가족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제 첫째 딸은 집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첫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사위 손을 잡고는 수줍은 얼굴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소개시켰을 때가 여전히 생각납니다. 나이가 많진 않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해 앞날이 창창한 첫째, 그리고 첫째와 비슷한 나이로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었던 사위. 첫째 부모로서 둘의 결혼을 말릴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실제로 만났을 때 인성이라던가 인품이 참 괜찮은 남자였어요. 집도 잘 살고 사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남자가 정말 제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누구보다 아끼며 키워왔던 딸인 만큼 반드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딸아이 시댁될 사람도 참 괜찮았죠. 결혼 날짜를 잡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금세 결혼 날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니 둘의 행복을 빌면서도 참 섭섭하더군요.
자식 가진 부모들은 다 제 마음 아실 겁니다. 이제 정말 내 품을 떠나는구나 싶어서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하지만 맹세코 딸이 없어서 허전할 마음이 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애초에 결혼 자체가 물러질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제가 회사를 판 적이 없는데 회사가 팔렸다니. 제가 그동안 벌어놓고 일구어왔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제 재산들이 전부 팔려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여느 때처럼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이고 또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을 보면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려고 했을 뿐인데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전날 밤 처가댁에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만 쉬다 오겠다고 했죠. 평소 한 번도 처가댁에 가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아내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이 됐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하필 아내가 없는 시기에 제가 알 수 없는 사태들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기가 겹쳤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회사며 뭐며 모든 것들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몇 번 휘청이면서 이대로 있다간 재산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무척이나 아내를 믿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에게 제 재산들에 대한 명의를 돌려놨어요. 그 뒤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기에 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안정이 되어도 그걸 굳이 다시 제 명의로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아무리 봐도 아내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알아봤고 정말로 아내가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잠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아내는 처가댁에 다녀오기로 이야기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겠죠. 언제부터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아버지, 저 어떡해요? 시부모님이 파혼하래요, 아버지. 결혼이라도 어떻게든 시키고 싶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착한 첫째 딸은 결혼 전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면서 바보같이 예비사위에게 집안 사정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았나 봅니다. 그걸 들은 예비사돈들이 딸은 엄마 닮기 마련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건 조상님이 살리신 게 분명하다면서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당장 파혼하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예비 사돈과 어떻게든 만나 설득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소용이 없더군요. 그나마 사위될 사람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저희 딸은 결혼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파혼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코앞인데 그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니라 자기의 친엄마 때문에 모두 일그러졌다는 게 딸아이로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첫째는 한동안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고 다른 아이들 역시 첫째를 위로했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엄마를 찾아야 돼. 엄마를 찾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아버지인 제가 봐도 첫째는 거의 미쳐 있었어요. 매일같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밖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죠. 모두 아내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처가댁도 의도적으로 저희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계속되는 실패에 첫째 역시 아내를 찾는 걸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낫는 것도 아니었죠. 결국 저희 딸은 우울증을 얻었습니다. 28이라는 젊은 나이예요. 그렇게 웃는 게 예쁘고 언제나 긍정적이었던 딸이 우울증이라니.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말이죠. 아버지가 되어서는 사업에 전념한다는 핑계로 집에 너무 신경을 못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애초부터 아내를 너무 믿지 않았다면 이런 나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게다가 고통스러운 일은 첫째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막내는 중간에 대학교까지 중퇴를 해야 했고, 둘째는 빚을 갚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었어요. 가족 수에 비해서 제법 큰 집에 살고 있었던 저희는 집까지 전부 넘어갔기에 급하게 저희 가족이 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없었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투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를 빼고도 딸이 셋입니다. 4명이서 투룸에 사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는 저희 딸들 덕분에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오겠다는 핑계로 밖에 나와서는 모텔에서 자고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안 그래도 집이 좁아져서 자식들이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성인인 딸들에게 저까지 있으면 더 번거롭고 불편하고 그럴까 봐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첫째도 그런 티는 내진 않지만 분명히 속이 썩어가고 있을 둘째와 셋째도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것과 이렇게 저희를 배신한 아내와 하루빨리 헤어지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사기죄로 아내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 이미 명의 자체가 아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받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혼 소송을 냈어요. 아내한테 어떤 위자료를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소송하고 나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진 않을 수가 있더군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이혼 소송은 여러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아내와의 이혼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아내와 결혼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나 싶어서요. 솔직히 그렇게 서류로 받으니 그동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내에게 많이 의지하는 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엮인 제 아내이기에 당연히 저는 이와 같은 가족이 평생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믿음도 아내의 배신으로 처참하게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는 여전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터라 제대로 일하지 못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막내는 대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무언가 깊이 결심을 했는지 어떤 때는 저와 둘째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죠. 중간에 대학교를 그만두었다는 학력 때문인지 한자리에서 길게 일하지 못했지만 셋째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말 그대로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나쁜 일 빼고는 뭐든지 하는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저희 가족은 모두 다 걱정을 했죠. 그렇게 제일 어린 자식까지 노력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기에 한 10년간은 빚을 갚고 먹고 살 길을 찾는 것만 해도 바빴어요.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전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바쁜 삶에 치여 잊고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저희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였죠. 저희가 고생한 것도 10년이었고 아내를 만난 것도 딱 10년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설사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원래부터 매일같이 얼굴을 봐왔던 듯 태연하게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좀 늙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표정 하나는 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양심이 있기라도 한 거야? 당장 돌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대하면 후회할걸?
일단 얘기나 들어봐. 집을 떠나고 내가 20억을 벌어왔어. 이거 줄 테니까 다시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세월도 많이 지났고 나도 많이 반성했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20억을 줄 테니 다시 합치자니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는지 알 수 없었고 돈에 출처를 안 들 아내와 합치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었어요. 됐으니까 얼른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제 앞에서 아내는 그 20억이 재혼한 남편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를 떠난 뒤 아내는 팔자 좋게 재혼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죽자마자 저희에게 온 것 같았죠. 그렇게 믿고 있던 아내가 설마 이렇게까지 바닥인 여자일 줄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려던 게 아니야. 당신도 알지만 당신 사업이 뭐 순탄했어? 매일같이 위험했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내 명의로 돌려놓을 정도였잖아. 당신에게 말도 없이 그렇게 한 건 미안한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다고. 많이 후회도 됐고 자식들 걱정에 제대로 차본 적도 없어. 그리고 이 돈도 나 혼자 쓰려면 충분히 호의호식하면서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왔잖아. 그게 뭐겠어? 당신이랑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내 인생 버리고 다시 찾아온 거라고. 정말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죠. 어찌나 저렇게 뻔뻔한지. 하지만 동시에 큰 돈 앞에 흔들린 것도 맞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에요. 제 애들 때문이었죠. 당장 돈이 없어 파혼당한 첫째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파혼은 제 아내 때문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넉넉한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첫째도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둘째와 셋째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애들을 생각하면 당장 제가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으로 아내를 내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닌 세상이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아내는 순순히 물러났고 저는 그날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아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애초에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있었는지 혹은 잊고 싶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진 몰라도 긴 시간 동안 한 번 언급조차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얼떨떨해 했습니다. 그에 저는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20억이라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습니다.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많은 자식들인 만큼 어쩌면 아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한텐 엄마 같은 거 없다고 생각했어. 20억이든 200억이든 난 절대로 아빠가 그 여자랑 다시 합치는 거 이해 못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깟 돈 없어도 우리 네 식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아빠. 자식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저라고 해서 아내를 용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죠. 그러나 아내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얼굴을 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돈이 참 컸습니다. 자식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돈이 있으면 제 자식들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도 있고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아내를 집으로 불렀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서도 정말 그 정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는 이런 제안도 없을 거라고요.
덕분에 아내가 오는 날 거의 매일같이 방에만 있던 첫째도 정말 오랜만에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살가운 목소리로 우리 딸들 잘 있었어?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태연스러움이 기가 찰 정도로요. 아이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특히 아내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첫째는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내 앞에 가서 뺨을 3대를 때리더군요. 누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 이 집에서 나가. 아빠 버리고 우리 버린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그래놓고선 그렇게 태연하게 인사를 해? 당신이 사람이야? 나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 당신이 얼마를 가져와도 당신 도움은 내겐 필요 없어. 둘째와 셋째는 그래도 참고 있었던 모양인데 첫째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서니 자신들도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둘째와 셋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서는 쌍욕을 퍼부었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항변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잔뜩 화가 난 세 딸의 언성은 피할 수가 없었죠. 첫째는 그 와중에도 과거에 자신과 저희 가족이 당했던 피해가 생각났는지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하고 아빠가 일군 재산 중 절반은 아빠 거야. 아빠 뭐 가져간 3억 7천만 원 그것만 내놔. 그건 당신이 원래 돌려줘야 했을 돈이니까. 그 이후론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내 동생들한테도 그리고 아빠한테도. 아마 자식들은 그만큼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우울증을 앓은 뒤로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첫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런 힘든 마음을 참고 있었을지. 결국 아내는 자식들의 기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오더군요. 첫째가 이야기한 돈을 준비해서요. 첫째가 요구한 돈은 3억 7천이었지만 아내가 가져온 돈은 5억이었습니다. 아마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요구했던 돈보다 더 큰 돈을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물론 딸아이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유심히 보던 첫째는 은행을 다녀온다고 하더니 한 3시간이 지나서 집에 오더군요. 한 손에는 웬 큰 봉투를 든 채로요. 1억 3천만 원 거슬러 왔어. 당신한테 뺏긴 돈 빼고는 단 한 푼도 더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좋은 돈 당신이나 많이 가져.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첫째는 봉투를 그대로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작은 뭉텅이로 묶인 돈이 흩날리는데 아내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너네를 생각해서 행동한 건데 왜 그렇게 몰라주냐는 등 내가 그래도 4배 아파서 나온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는 등. 그러나 자식들은 냉정했습니다. 가족들 배신하고 벌어온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면서 힘을 모아 아내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뒤로 자식들은 아내가 언제 왔냐는 듯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첫째도 아내를 본 이후로 심경에 변화라도 있었는지 가끔씩은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는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나 마음에 걸려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애들이 이렇게까지 날 미워할 줄 몰랐어. 돈이 없으면 힘드니까 돈이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던 건데. 제발 날 좀 도와줘. 나 그래도 당신 아내였고 우리 애들 엄마였잖아. 당신이 잘 이야기해주면 애들도 납득을 할 거야.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저도 너무 멍청한 것 같고 화가 납니다. 물론 정말 아내의 말대로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들이 아내한테 얼마나 유감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충분히 눈으로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선에서 아내를 내치는 것은 좀 다른 일입니다. 아내를 동정하거나 용서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아내의 존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